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의 가을을 참 좋아해요. 야외에서 와인 마시기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여름 내내 스파클링 아니면 화이트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 슬슬 레드 와인을 마실 때가 됐죠. 네, 하지만 저희는 오늘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품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양종 레드 품종의 왕이라 할 수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양조형 화이트 품종의 원 오브 탑이라 할 수 있는 샤르도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샤르도네로 만든 와인들도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레드 와인을 만드는 적포도 중 가장 유명한 녀석이 까베르네 소비뇽이었다면 네.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청포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샤르도네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약 20만 헥타르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고 양조형 포도 중에서는 5위에 링크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와인 초보자라면 마치 통가을이처럼 거쳐야 되는, 다시 말해 반드시 마셔봐야 되는 포도 품종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의 고향이 프랑스였던 것처럼 샤르도네도 프랑스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식으로 샤르도네라고 발음을 하는 건데 영어 발음이 샤도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두 표현 모두 널리 쓰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신 걸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부는 샤르도네가 입에 붙어버린 관계로 네. 샤르도네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샤르도네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품종인데 상당 기간 동안 피노누아 그리고 피노 블랑과 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 품종, 그러니까 샤르도네와 피노누아 그리고 피노 블랑이 프랑스의 같은 지역에서 긴 시간 동안 함께 재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양조형 포도 품종에 대해서 연구하는 엠펠로그라퍼들은 이 세 품종의 입모양이 유의미하게 비슷하다라고 꾸준히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의 포도 재배자들은 샤르도네가 본래 중동에서 재배가 되었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에 의해 유럽에 소개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샤르도네가 사이프러스의 야생 포도 품종이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는 등 네. 샤르도네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미국의 UC 데이비스에서 DNA 지문 연구를 통해 샤르도네가 피노누아와 구아이 블랑의 교배종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참고로 구아이 블랑은 오늘날에는 거의 재배되지는 않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 재배되는 양조형 포도 품종들의 조상격으로 네.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이에요. 그나저나 참 UC 데이비스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말이 나온 김에 구아이 블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포도 품종은 로마인들이 크로아티아에서 가져온 포도 품종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중세 프랑스에서 프랑스 중부와 북동부에 널리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품종은 피노누아와 피노그리아 같은 고급 품종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 그러니까 남는 땅에 주로 재배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포도라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구아이 블랑은 사실상 스위스 일부 와이너리에서 정도만 찾아볼 수 있는 품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현재 샤르도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현재 샤르도네는 프랑스에서만 대략 30에서 40여 종이 재배되고 있어요. 샤르도네는 사실 한 품종인데 네. 수십여 종이 있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거는 클론에 대한 이야기죠. 네. 예, 클론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샤르도네 클론의 대부분은 프랑스 디종의 부르고뉴 대학에서 개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디종 클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클론마다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디종 76, 95, 96은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대신에 집중력이 있는 플레이버를 보여주는 클론이고 네. 디종 77, 809는 더 아로마틱한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디종 75, 78, 121, 124,
125, 277은 생육이 활발해서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클론은 정말 흥미로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무려 1000가지 정도의 클론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야기를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샤르도네는 피노누아와 구아이 블랑의 교배로 탄생한 포도 품종이고 네. 프랑스에만 약 30여 종의 클론이 있다는 점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하튼 샤르도네가 교배로 탄생한 포도 품종이지만 다른 교배종의 부모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953년 뉴욕주의 농업 실험실에서는 샤르도네와 세이발 블랑을 교배시켜서 샤르도네르라는 포도 품종을 탄생시키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이 참고로 세이발 블랑은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주로 재배되는 화이트 품종이에요. 네, 그리고 샤르도네의 역사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이 품종이 오랜 시간 프랑스에서 명성을 떨치고 와인으로 만들어져서 해외로 수출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품종 자체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유명한 파리의 심판에서 샤또 몬탈레나 샤르도네가 프랑스 와인을 모조리 꺾고 화이트 와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샤르도네는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샤르도네라는 이름이 미국인이 발음하기 쉬웠다는 점도 대중화에 꽤 큰 역할을 했고요. 그렇죠. 다만 이런 샤르도네도 한 차례 위기가 있었죠. 바로 ABC. 맞아요. ABC는 Anything But 샤르도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샤르도네 빼고 뭐든지의 약자인데 네. 뉴욕타임즈의 와인 칼럼니스트였던 프랭크 프리알이 만든 수식어예요. 파리의 심판을 기점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샤르도네는 되게 버터리하고 무거운 스타일의 와인으로 만들어져 왔어요. 네. 그야말로 버터 폭탄. 이런 와인들은 분명 인상적인 한 모금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음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네. 그래서 점차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고요. 네, 그렇죠. 유명한 와인 평론가인 오즈 클라크는 샤르도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입맛과 세계 포도밭의 파괴자이자 무자비한 식민지 개척자 라고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뭐 지금의 와인 소비 트렌드는 포도 품종 자체가 지닌 고유의 과실향과 맛을 즐기는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네. 뭐 샤르도네도 점차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샤르도네라는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샤르도네는 까베 소비뇽처럼 재배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즉 다채로운 토양과 기후에 잘 적응을 하고 때류아가 가진 특성을 잘 흡수하면서 심지어 와인메이커의 철학에 따라 다채롭게 변신할 수 있는 효자 품종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출판한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에서 썼는데 저는 샤르도네가 마치 햇살 좋은 날 이젤 위에 펼쳐놓은 순백의 캔버스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텅 빈 캔버스 상태의 샤르도네는 주인을 잘못 만나면 개성 없는 밋밋한 와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고흐와 같은 거장을 만나게 되면 폭발적인 과실향과 황홀한 텍스처를 지닌 와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좋은 표현이네요.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네. 샤르도네는 포도 재배자가 제어하지 않으면 매우 왕성하게 자라는 포도 품종이에요. 그만큼 질을 생각하지 않고 재배를 한다면 포도 자체로는 고수익을 낼 수 있긴 하지만 품질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지치기라든지 그린 하베스트를 통해서 수확량을 제한하고 있죠. 샤르도네의 또 다른 특징은 포도가 익기 시작하면서 화이트와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산도가 매우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조생종이기 때문에 봄철 서리 피해의 위험도 조심해야 하고요. 샤르도네는 어디서나 잘 자라지만 가장 좋아하는 토양은 초크라고 불리는 백악질 토양, 점토, 그리고 석회암 토양이에요. 샤르도네의 명산지로 꼽히는 곳들은 대개 이 토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샤르도네 재배지인 프랑스 샤블리의 경우에는 쥐라기 시대에 형성된 석회암과 백악질 토양이고 네. 쌍파뉴 지방은 백악질 토양, 네. 메르소나 몽라시 같은 최고급 샤르도네 와인이 탄생하는 꼬뚜도르의 경우에는 석회암과 점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와인 메이킹에 대해서도 살짝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샤르도네는 모든 스타일의 와인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드라이 화이트는 당연하고요. 스위트 버전도 있고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까지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죠. 샤르도네로. 하지만 이 샤르도네 와인의 최종적인 플레이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라틱 퍼먼테이션이라 부르는 유산 발효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크통 숙성이에요.
네, 우선 첫 번째 말로라티 퍼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줄여서 MLF라고 하겠습니다. MLF는 쉽게 이야기해서 포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말릭 액시드, 즉 말산 혹은 사과산이 락틱 액시드, 젖산으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시큼한 사과산이 부드러운 풍미의 젖산으로 변하면서 와인에 둥글둥글한 풍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MLF 과정 중에 디아세텔이라 부르는 부산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또 와인에 버터리한 풍미를 주게 되고요. 맞습니다. MLF는 대부분의 레드 와인을 만들 때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샤르도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부가 만든 예전 영상인 포도가 와인으로 되기까지 심화편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오크통 숙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크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오크통 숙성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화이트 품종들이 있는데 샤르도네는 매우 적합한 포도 품종이고 네. 오크 숙성을 통해서 카라멜, 스모키, 향신료, 코코넛, 계피, 정향, 바닐라 같은 플레이버가 와인에 입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외에도 샤르도네 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와인 메이킹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라 불리는 술 지게미와의 접촉을 통해서 복합적인 향미를 얻을 수도 있고요. 발효 온도를 낮춤으로써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성 과일 향과 맛을 좀 줄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는 수확 시기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사실 수확도 MLF도 오크통 숙성도 또 술 지게미 숙성도 어떤 포도 품종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샤르도네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인간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르도네는 와인 메이커의 철학에 따라 변신을 꾀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샤르도네가 와인 메이커의 품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유죠. 네. 그래서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샤르도네가 특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디서 자랐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최종 와인의 특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샤르도네에 적용할 수 있는 뚜렷한 보편적인 스타일이나 교집합적인 특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샤르도네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플레이버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네. 사과, 네. 파인애플, 바닐라, 버터입니다. 이 외에도 덜 숙성된 샤르도네 와인을 만들면 레몬 향이 특징적일 수 있고 네. 잘 익은 샤르도네 와인은 열대 과일 향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샤르도네가 잘 자라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고향인 프랑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샤르도네는 프랑스에서 화이트 포도 품종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에요. 네. 1위는 좀 예상인데요. 위니 블랑입니다. 네. 위니 블랑은 브랜드의 재료로도 쓰인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죠. 네. 여하튼 프랑스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샤르도네 재배지를 꼽자면 고민할 필요 없이 부르고뉴예요. 네. 전 세계 샤르도네 와인메이커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죠. 특히 부르고뉴 하위 와인 산지인 샤블리에서는 샤르도네만 재배를 하고 이 품종만으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 자체가 샤르도네 하나에 헌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샤블리는 과거 이 명칭 자체가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지칭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했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이런 유명세 때문에 한때 샤블리라는 명칭이 전 세계에서 마구 남용되었었고 네. 결국 유럽연합에서 이 명칭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정도였어요. 네.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죠. 샤블리에서는 MLF를 거치거나 오크통 숙성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샤블리 지역 고유의 석회암, 백악질 토양의 캐릭터를 담은 신선한 와인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모든 샤블리 와인이 오크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최고급 와인들은 의뢰 사용을 하고요. 심지어 요즘은 하이 레인지에서도 점차 오크통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샤블리는 신선하고 풍부한 미네랄을 자랑하는 언오크드 샤르도네 와인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 샤블리가 버터리한 풍미가 있다면 전 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샤블리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부르고뉴 황금의 언덕이라 불리는 꼬뜨 도르가 나옵니다. 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샤르도네 와인들의 본거지죠. 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몽라쉐라든지 네. 크리오 바따르 몽라쉐, 슈발리에 몽라쉐, 비행분이 바따르 몽라쉐, 샤를마뉴, 꼬르똥 샤를마뉴
위지니 같은 슈퍼 프리미엄 샤르도네 와인들이 꼬트도르에서 탄생합니다. 네. 이런 슈퍼 프리미엄 와인들은 1년 정도 오크통 숙성을 거치면서 견과류와 꿀 등의 복합적인 부케를 만들게 되고 네. 입안에서도 농축된 질감을 보여줘요. 이 점이 샤블리와 확실히 비교가 되죠. 맞습니다. 부르고뉴 다음으로 프랑스 내에서 유명한 지역은 샹파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샴페인을 만드는 주요 3대장이 피노누아, 네. 샤르도네, 피노 메니에이기 때문이에요. 네. 쌍파뉴 지역은 포도 재배의 북방 한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샤르도네가 완전히 있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샴페인은 포도의 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샴페인 중에 블랑드 블랑이라 적혀 있는 건 샤르도네만으로 만든 샴페인이죠. 네. 저희 부가 예전에 만든 샴페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부르고뉴와 쌍파뉴 지역에서 재배되는 샤르도네가 프랑스 전체의 약 5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랑그독과 알자스, 쥐라, 루아르 등지에서 재배가 돼요. 이 중에 랑그독이 가장 넓게 분포되고 있고요.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프랑스에서는 품종 이름을 레이블에 적지 않는 전통이 있었죠. 네. 하지만 랑그독에서 최초로 샤르도네 품종의 이름이 적힌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프랑스는 이 정도로 끝내고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은 샤르도네의 새로운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네. 특히 캘리포니아가 압도적인 재배량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첫 샤르도네가 재배된 건 1882년 리버모어 밸리로 네. 찰스 웬모어가 부르고뉴에서 가져온 묘목이 시작이었어요. 이후에 1896년 폴 메이슨이 프랑스에서 수입한 샤르도네 묘목을 산타크루즈 마운틴에 재배한 기록이 있고 네. 이후에 1912년 칼 웬티가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에서 구매한 묘목을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금주법이 터지면서 침체기를 겪게 되죠. 네,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이름이 칼 웬티예요. 네. 1883년 설립돼서 현재까지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운영되고 있는 유명한 와이너리인 웬티 와이너리의 설립자죠. 맞아요. 아버지가 구매한 샤르도네 포도나무를 어니스트와 예르만 웬티가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리버모어 밸리에서 가장 잘 적응한 최고의 샤르도네 클론을 골라냈고 네. 이 클론은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웬티 클론이라고 명명되었어요. 1950년대 한제 빈야드의 제임스 데이빗 젤러바우가 부르고뉴 스타일의 샤르도네 와인을 만드는 데 성공했을 때도 웬티 클론을 사용했었고요. 네. 현재 미국 샤르도네 80%가 웬티 클론과 이 클론에서 비롯된 자손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샤르도네 역사의 중요한 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한 파리의 심판에서 샤또 몬텔레나 샤르도네가 화이트 와인 부문 1위를 거머쥐면서 샤르도네 부문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05년 미국 샤르도네 포도밭은 무려 4만 헥타르에 달했다는데 이는 전 세계의 무려 25%에 달하는 넓이였다고 합니다. 본래 캘리포니아가 건조하고 뜨거운 지역이라 샤르도네가 과숙성될 수 있어서 네. 고품질의 샤르도네는 대개 태평양에 인접한 바다와 가까운 와인 산지에서 재배가 돼요. 이런 곳들 중 대표적인 곳이 방금 말씀드린 리버모어 밸리, 알렉산더 밸리, 로스 카네로스, 산타마리아 밸리, 러시안 리버 밸리나 소노만 카운티의 몇몇 지역이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스파클링 와인들도 이 지역에서 재배된 샤르도네 포도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샤르도네는 미 전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요. 이 중 오리건주와 워싱턴주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오리건주. 아, 오리건. 네. 그렇죠. 사실 오리건주는 1970년까지 상업용 와이너리라고는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와인의 역사가 짧은 편이에요. 다만 1979년 그 유명한 아이리 빈야드의 1975년 빈티지 피노누아가 프랑스에서 열린 피노누아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2위를 차지하고 네.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면서 이 지역의 와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보면 한 지역의 와인 산업의 발전이 한 와이너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속화된다는 게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오리건은 동쪽에는 미국의 5대 화산 중에 하나인 캐스케이드 산맥이 버티고 있고요. 코스탈 산맥이 오레곤의 서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15,000년 전에 오레곤 지역은 이 두 산맥의 활발한 화산 활동과 10,000년 전부터 15,000년 전 사이에 기록되었던 미졸라 홍수로 인한 범람으로 현재의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화산토와 퇴적된 해저토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토양에서 자란 포도는 각종 미네랄이 되게 풍부하고 또 선명하고 진한 색과 풍부한 아로마를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옥한 토양과 더불어
선선한 오후의 기온, 네. 아침에 형성되는 안개, 그리고 낮 동안의 뜨거운 햇살은 오리건을 더욱더 특별한 와인 산지로 발돋움하게 했죠. 한마디로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기에 적합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지금까지도 프랑스 부르고뉴에 필적하는 피노누아 와인으로 매우 유명해요. 네. 이에 걸맞게 질 좋은 화이트 와인, 특히 샤르도네 와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도 사실 미국 여행하면서 이 오리건 지역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좋은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정말 마음껏 마셨죠. 네. 도멘소리니 기억이 나요. 저는 도멘소리니 그 샤르도네 와인 되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샤르도네. 참 그립네요. 네, 오리건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곳이 워싱턴주예요. 네. 이곳의 특별한 지형에 대해서는 이미 까베르네 소비뇽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샤르도네가 재배된 건 1963년 야키마밸리에서였고요. 이후 점차 재배 면적이 늘어났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와이너리가 지금도 유명한 샤또 생미셸이죠. 네, 워싱턴주 와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와이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여하튼 워싱턴주에서 샤르도네는 2000년에 가장 널리 재배된 포도 품종 중 하나였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캘리포니아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과실량이 풍부한 느낌이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미국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네.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네, 맞아요. 저희도 힘들거든요. 네. 네. 자, 미국을 제외하고 미대륙 어디서나 샤르도네는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 눈여겨볼 만한 곳은 역시 칠레와 아르헨티나겠죠. 네. 칠레의 경우 샤르도네로 유명한 산지를 나열해 보면 네. 카사블랑카 밸리, 리마리 밸리, 산 안토니오 밸리인데 모두 바다와 인접해서 선선한 기후의 영향을 받는 곳들이에요. 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우코밸리라 불리는 다소 선선한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샤르도네는 과수가면 산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포도가 천천히 익을 수 있는 선선한 기후가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1990년대 샤르도네는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된 품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언급할 만한 산지가 있을까요? 되게 많죠. 사실 네. 샤르도네를 재배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은데 굳이 꼽자면 신대륙 중에서는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을 것 같고요. 구대륙에서는 아직 언급하지 못한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네, 세 국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네. 호주 같은 경우 호주 와인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제임스 버스비에 의해서 19세기 초에 호주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1950년대예요. 상업적으로 성공한 첫 번째 샤르도네는 1971년 시드니 근처의 와인 산지인 헌터밸리에 위치한 머레이 티렐에 의해서였고요. 네. 그리고 와인 수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샤르도네 와인이 큰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재배가 매우 활발하게 늘어났어요. 네. 1990년대에는 쉬라즈, 까베르네 소비뇽 다음으로 많이 재배된 포도였다고 합니다. 21세기 초에는 무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바람에 샤르도네의 세미뇽이나 네. 꼴롱바르 같은 포도 품종을 블렌딩해서 와인을 만들 정도였고요. 개인적으로는 호주의 부르고뉴라 부를 수 있는 야라밸리 샤르도네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애들레이드나 테즈미니아도 되게 훌륭하죠. 저는 테즈메니아에서 마셨던 피노누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되게 맛있었고 샤르도네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도 좋아하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는 정말 가격 대비 훌륭한 와인들이 많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뉴질랜드 이야기도 간단히 해볼게요. 뉴질랜드 하면 바로 소비뇽 블랑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지만 2002년까지는 오히려 샤르도네가 더 많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현재도 남섬, 북섬 가릴 것 없이 이제 전역에서 활발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는 섬나라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선한 기후를 지녔어요. 그래서 섬세하고 우아한 샤르도네 와인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네. 북섬의 마틴보로나 남섬의 센트럴 오타고의 샤르도네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물론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건 펠튼로드를 가장 좋아하고요. 네. 펠트너도 너무 좋은 와인이죠. 저는 넬슨에 위치해 있는 뇌드로프 샤르도네가 기억에 남습니다. 테이스팅 그래요? 노트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전문가들도 그 네드로프 샤르도네를 뉴질랜드 최고라고 치더라고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와이너리 투어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간단히 실험한 건데 아, 그 심 노트를 그랬구나.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후하게 평점을 줬더라고요. 저희도.
네, 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입니다. 네. 샤르도네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오랜 시간 재배된 역사적인 포도 품종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샤르도네를 피노블랑으로 혼동했다고 해요. 심지어 같은 포도밭에서 함께 재배되었기 때문에 네. 샤르도네 단일로 두각을 나타낸 건 최근이에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샤르도네를 피노 블랑과 확실하게 구분짓게 되었다고 해요. 현재는 뭐 북이탈리아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스푸만테를 만드는 주요 재료가 샤르도네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샤르도네를 단일로 쓰기보다는 지역의 전통 품종과 블렌딩해서 와인을 만드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품질이 낮은 건 아니죠. 네.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피에몬테 마솔리노 와이너리에서 마셨던 샤르도네 와인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정말 100점 만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네,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훌륭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스카이아 비앙코라는 와인 같은 경우도 가르가네가 품종과 샤르도네의 블렌딩이고요. 네. 시칠리아의 플라네타 샤르도네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좋은 와인이죠. 그렇죠. 네. 자, 이론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정말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네. 그럼 시음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세 가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네. 샤블리와 캘리포니아 샤르도네, 부르고뉴의 레지오날급 와인이에요. 네. 그야말로 프루티한 샤르도네와 버터리한 샤르도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브랜드는 일부러 좀 대중적인 걸로 준비를 했고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와인 자체의 퀄리티나 향이나 맛 같은 거를 비교 시음을 해보는 걸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네. 오픈해 볼까요? 오픈해 주시죠. 네. 네, 다 지금 따랐고요. 네. 좀 잔사에 놔볼게요, 이렇게. 먼저 스타트를 샤블리를 먼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색깔을 보면은 색만 봐도 특징이 차이가 있죠. 가장 밝은 색을 띠는 샤블리입니다. 네. 샤블리는 좀 대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는 와인으로 한정을 했어요. 와, 너무너무 상큼한 향이 나요. 일단은 아주 상큼한 청사과 향이랑 그 다음에 파인애플 향도 나고요. 오렌지 향도 나고. 네. 향을 맡자마자 청사과 느낌이 확 나는데요? 네. 네, 사과향. 입안에서도 혀와 이빨 사이에 달라붙는 미네랄함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침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아주 발랄한 산미를 느낄 수 있네요. 너무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네, 아주 상큼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약간의 파우더가 뿌려진 듯한 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저만의 느낌이고요. 네. 이건 토양에서 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원래 샤블리 지역이 키메리 지향이라 부르는 토양이 되게 특징적이거든요. 그 키메리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쥐라기 시대 때 형성된 백악질 토양이에요. 그 백악질 토양에서 재배된 샤르도네는 굉장히 미네랄한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샤블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샤르도네의 가장 프루티한 버전을 찾고 계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샤블리 와인을 한번 드셔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블리도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네. 프리메크리, 그랑크리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냥 일반 레지오날급 샤블리를 드셔보시면 이게 바로 미네랄이 가득한 프루티한 샤르도네 와인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부르고뉴 샤르도네를 한번 마셔볼게요. 네, 이거는- 지역급이죠? 네, 레지오랄급이고요. 도메인 꽁트 세나르 부르고뉴 아나라는 와인입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일단 와인을 스월링 하지 않으면 바닐라 껍질 같은 향이 좀 올라오고요. 아직 좀 덮여 있어요. 약간의 복숭아 향도 좀 나요. 근데 스월링을 하면 바나나 향이 너무 진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너트리의 향들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아까 살짝 이야기했던 마치 파우더를 덮은 듯한 고운 향들이 여기 엄청 많이 느껴져요. 오크 숙성을 했구나, 말로라치 발효를 했구나라는 게 한 번에 느껴지는. 오크 풍미는 상당히 옅은 편이에요. 입안에서도 부드러운 질감과 산미를 느낄 수 있고 당연히 미네랄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질감에 있어서는 사실 샤블루보다 농밀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입안에서도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어때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샤블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선배는 저보다 조금 더 가벼운 스타일을 더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더 무겁게 한번 가볼까요? 네. 이름조차도 크리머리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샤르도네고요. 얼마나 크리미했으면 이름이 크리머일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드셔보시죠. 네. 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 느꼈던 버터 폭탄 정말 버터리한 향들이 올라오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저도 이런 버터리한 풍미가 예전엔 싫었는데 요즘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버터리하기만 하면 좀 매력이 없고 버터리함이 뭐랄까 얼음이 깨지듯이 이 초반에 느껴지던 버터리함이 깨지면서 마치 팝콘 같은 향이거든요, 이거. 네, 그런 향이 깨지면서 파인애플이라든가 열대과일 향, 오렌지 껍질 향이 팍 올라오는 걸 좋아해요. 이건 그럼 한번 보죠. 와, 이건 리치 향이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네, 이거는 버터리함은 깨지긴 깨졌지만 그 열대과일 풍미로 변하는 것 같아요. 샤블리나 뭐 부르고뉴,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열대과일 중에서도 상큼한 파인애플이 떠올랐는데 이거는 그렇죠. 더 농밀하고 더 달큰하고 더 질감이 두터운 과실들이 떠오르네요. 입안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좋네요. 네.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유질감도 굉장히 많고 두터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산미가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와요. 이 산미가 적었다면 또는 상큼한 느낌이 후미에 잘 느껴지지 않았다면 평이한 와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입 안에서 느껴지는 복합미가 아주 좋습니다. 뭐 세 와인 다 아주 괜찮은 와인이고요. 저는 하나를 꼽아본다면 네. 음식이 되게 중요한 편이어서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 부르고뉴 샤르도네를 가져갈 것 같고요.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알고 내가 스타트 와인을 고른다면 그냥 샤블리를 고를 것 같고요. 오늘 맘먹고 버터에 생선을 구웠다. 관자 같은 거 있잖아요. 관자, 문어, 메시드 포테이토를 얹은 메인 요리들, 심지어 레어하게 구운 육류까지도 또는 닭, 오리 이런 것들은 캘리포니아 샤르도네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조건 샤블리를 마실 것 같습니다. 루이자도는 사실은 이제 너무 식상한 브랜드긴 한데 여전히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다는 걸 지금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동감합니다. 루이자도는 너무 많이 마셔서 또는 너무 많이 봐서 물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시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맞아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에서도 네. 루이자도의 와인이 나오죠. 마꽁빌라주. 마꽁빌라주였죠? 네, 루이자도 마꽁빌라주를 훌륭한 와인이죠.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여친을 위한 와인으로 나왔죠. 네. 자, 이렇게 무려 3가지 와인을 저희가 오픈해서 샤르도네라는 품종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 지역에 따라서 구분 지어지는 이 특징들이 너무 흥미로웠고요. 역시 캘리포니아 샤르도네는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지만 역시 버터리하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ABC는 아니죠. 네, ABC는 아닙니다. 네, 이제는 아닙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네. 이 와인들은 저희가 천천히 나중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와인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